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집주인의 전세 차익 반환 시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100조 원 규모의 역전세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다음 세입자가 선순위 대출에 걸리지 않도록 집주인이 전세 반환 보증을 받게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관계부처가 세부 대책을 막바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소식에 경기 평택 지제역 일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인근에다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라 기대감이 큰 상황입니다. 정부가 20만 호 공급 계획을 세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사업 기간 연장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공공도심 복합 사업 축소를 예고한 것과는 반대로 사업 기한을 연장하면서 찬성과 반대 주민 간 갈등이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면서 일상생활의 회복이 거의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복 소비가 크게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자동차 판매량이 급증했고 또 여행 소비도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다른 건 이 보복 소비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부동산 투자만큼은 보복 소비를 해서는 절대 안 되겠죠. 꼼꼼한 계획 그리고 투자 계획이 필요할 겁니다.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분 꼼꼼하고 또 신중한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의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게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1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언제나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자세히 적어 보내주시면 역시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제 정말 여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한낮 온도가 거의 30도에 육박할 정도인데요. 여러분의 마음도 이렇게 덥지 않도록 또 시원한 바람 불러일으켜 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셨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동백 부동산경제연구소의 차동백 대표이사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다시 뵙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많이 좀 어수선합니다. 어느 한켠에서는 가격이 계속 오른다고 하고 어느 한켠에서는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하고 어제는 또 원희룡 국토부 장관께서 나오셔서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개인의 입장을 정리를 해주었죠. 지금 시장이 일시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반등하는 지역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현상은 한동안 조금은 지속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현상이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다시 재상승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했죠.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또는 여러 채널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었던 분야가 고점을 찍고 가격은 내려갈 것이다. 그러나 그냥 내려가는 것이 아니다. 내렸다가 다시 오른다. 다시 올랐다가 다시 서서히 다시 내려간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몇 년 동안. 또 그것은 2007년도 전 고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 16년 됐나요 벌써? 2007년도에 고점을 찍고 2008년도에 뚝 떨어졌다가 다시 2009년도에 반발 매수가 왔죠. 그때도 역시 부동산이 뚝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부동산 완화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죠. 그 완화 정책과 기본적인 어떤 그동안에 매수를 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반대 매매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서 매수가 일어나서 2009년도는 다시 반등을 합니다. 그래서 2009년도가 반등이 종전 고점이 2007년도를 넘어서서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근접할 수준 가까이까지 반등을 해요. 그랬다가 다시 2010년도 들어오면서 다시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2012년도에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살짝 반등을 했다가 다시 떨어졌다 하면서 2014년도 바닥까지 이어집니다. 언제나 우리 부동산 시장은 일직선으로 곡선으로 그냥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시장에는 항상
바라보는 시각이 100이면 100명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100명 중에 일부는 다른 쪽을 바라보기도 해요. 그러나 대다수의 흐름이 바라보는 쪽으로 흐름은 결국엔 그쪽으로 방향을 가닥을 잡습니다. 일부에 의해서 흐름 자체가 좌우되지는 않아요. 그러한 큰 산, 흐름 이런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은 눈여겨 보시면서 머릿속으로 현명하게 생각하시면서 또 잘 모를 때는 세미나도 참가하시면서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시장 전망을 잘 하시면은 아마 좋은 투자 하실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 잘 해보겠습니다. 네, 사실 시장의 미래를 전망한다는 게 언제나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는 더 그럴 텐데요. 그러다 보니 전문가의 의견이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혼자 마음속에 담아두셨던 고민들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상담 전화 02-2638-3971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바로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먼저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서울 외곽에 네. 재건축 중인 아파트 상가를 갖고 있는데요. 네.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준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안 준다고 해서 아, 제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네. 만약 아파트를 못 받게 될 때 청산하는 것이 더 좋은지 아. 대표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가를 좀 보유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아파트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그냥 분당 쪽에 그냥 분당 상가- 쪽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분당 지역에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이 상가를 좀 보유하고 있는데 이 상가를 보유하고서도 내가 아파트 입주권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이걸 언제 청산하는 게 좋은 건지 한번 전문가의 의견으로 살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이야기 잘 들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거는 세미나 때도 심심찮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는 질문이에요. 아파트 상가인데 상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재건축을 하게 되면 나는 주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 받을 수 있나요? 하는 질문이 첫 번째인데 이거는 1번 받을 수 없다예요. 없다. 이게 왜 받을 수 없냐니까 재개발과 재건축이 있잖아요. 재건축. 이 재개발, 재건축의 법적인 분양 조항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주택은 주택으로, 비주택, 상가죠. 예를 들어 상가는 상가로 주게끔 돼 있어요. 이게 법이에요. 근데 이제 예외가 있어요. 2번 예외. 예외가 뭐냐면은 조합에서 만약에 허락하면은 줄 수 있다. 이거는 조합이라고 하는 거기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모든 주민들이 그 조합원이 되고 조합에 속해지게 되죠. 그럼 결국 모든 주민들이 거 있는 사람이 허락하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이 조항이 아주 애매한 조항이에요. 1번 조항은 기본적으로는 받을 수 없다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어떤 재건축에서는 상가를 주택으로 줬어요. 또 어떤 주에서는 상가를 주택을 주지 않아요. 이걸 이러니까 이렇게 헷갈리는 거죠. 근데 헷갈리는 가장 큰 이유가 왜 이렇게 됐냐? 재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상가 조합원 숫자가 워낙 많아서 그 사람들을 배제를 하고 재건축을 하자니 법적으로 이게 요건을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법적으로. 다른 요건들이 있거든요. 찬성하는 사람 숫자, 면적 요건들, 뭐 기타 등등 있는데 상가 주민이 너무 많아서 그런 재건축을 진행하는데 나 아파트 안 주면 다 반대. 그럼 재건축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개발도 마찬가지죠.
그런 케이스에는 이런 케이스는 줄 수밖에 없어서 주는 것이지 그냥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케이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건축 단지로 따지면 엄마아파트를 표현할 수 있겠는데, 엄마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정말 숫자가 많습니다. 거기 가보면은 뭐 한 평, 두 평 정도 될 만큼의 작은 상가들이 쫙 있습니다. 거기서 상가는 상가대로, 주택은 주택대로 배정을 한다고 했더니 이 상가 주민들이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엄마 아파트가 제대로 진행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타협을 잡아서 가는데, 그런 작은 상가 갖고 있는 사람은 큰 평수는 아니라 소형 평수를 주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에는 그런 예외적인 조항을 적용받을 수 있을 만큼 상가 조합원 숫자가 많으냐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조합원 숫자가 정말 많다면은 그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가는,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그렇게 조합원 숫자가 많지 않아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 그런 상가에 갖고 있으면서 나는 나중에 아파트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절대 잘못된 생각이다. 그렇게 하나 정리를 하면 되겠고, 만약에 그랬는데 못 받으면 청산할까요? 라는 거. 이 문제는 좀 다른 문제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가 평가를, 이런 재건축 단지에는 미리 가지고 있는 상가를 대충 평가를 해봐야 돼요. 근데 이 상가 평가는 일반 주택 평가하고 좀 달라서, 상가는 그 공시지가만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가가 모서리에 있느냐, 뭐 위에 있느냐, 꼭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상가가 1년 동안 납부한 그 소득이 있습니다. 소득 신고한 것이. 여기에 매출이 얼마가 신고가 됐다. 그럼 매출이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크기라도 매출이 높게 많이 신고가 되어 왔다면 그 높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 자체는. 그러니까 가치를 평가해 준다는 것이지 면적 단위로 똑같이 평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매출 신고가 거기서 거기라면은 그때는 이제 면적 단위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평가를 사전에 해야 됩니다. 개인들은 사전에 미리 해보고, 이거는 아파트가 받기가 좀 곤란하겠고, 또 사전에 평가를 해보니 이거는 나중에 평가받아서 내가 뭐 상가를 받는다, 이게 아니다. 그럴 때는 매도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매도. 나중에 평가돼서 청산되지 말고, 청산이 되라는 뜻이 아니고 아예 미리 매도를 하는 거죠. 그게 맞다. 결과로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할 겁니다.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정비사업에 있어서 주택을 받는 조건은 종전에 있던 물건이 주택이다. 그러면 주택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 지역에 걸린 상가인데 장사가 안 돼서 주택으로 계속 서고 있었다. 그럼 주택으로 받습니다. 그거는 등기부 등본을 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주택으로 서고 있으면 주택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그건 주택으로 설 수 자체가 없고, 그건 아예 쓸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쓰는 사람도 없죠. 당연히.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 상가 같은 경우, 이런 상가는 반드시 상가로 준다. 단 예외적인 조항은, 만약에 거기 있는 주민들, 아파트 동주민들이 전체가 상당 부분이 일정한 비율만큼 찬성을 한다면 주택을 받을 수도 있다. 곧 주택을 받는 경우는 거기 있는 아파트 주민들의 마음에 달렸다라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마음이 내가 워낙 숫자가, 상가 조합원의 숫자가 많은 경우에 그렇게라도 갈 수 있지, 숫자 자체가 그렇게 크지, 보통 상가는 세대 해봐야 뭐 가구란데 그 상가 칸 해봐야 한 호수 다 해봐야 뭐 몇십 개 정도 되잖아요. 그거 가지고 일반적으로 아파트 몇백 세대 뭐 그렇게 대항해서 무조건 주택을 내놔라 한다고 해서 주택을 주는 건 아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고, 청산 여부는
미리 진행과 관계없이 진행되면은 미리 평가를 해서 이거는 청산이 될 것 같다. 그럴 것 같으면 평가 금액보다는 매매 금액이 더 높으니까 미리 정리를 해 가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청산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날짜대로 보통 한 105일인가요? 만에 청산하게 돼 있지만 그러나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그게 조합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청산이 됩니까? 통상적으로 보면은 일반 분양을 해서 잔금 치를 때까지 계속해서 나눠서 청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바로바로 청산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어려운 문제기는 하지만 또 하나하나 해결책을 일러드렸으니까 잘 고민해 보시고 또 현명한 투자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 어려운 문제도 또 쉽게 풀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이용하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1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전화 언제나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연결해서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아, 제가 지금 창원에 거주 중이거든요. 네, 근데 뭐 수소에 신동아 아파트나 삼정동에 다세대 그 주택 중 뭐 네. 구매를 한 개 하고 싶은데, 네. 네, 그걸 구매하면 실거주를 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그러니까 우선 사실은 창원에 거주하고 계셔서 실거주는 하고 싶지 않고 투자를 좀 보시는 거죠? 투자도 있지만 저희 아들이 네, 저기 강동구에 아. 회사가 있어서 출퇴근을 하거든요. 네. 근데 아들을 실거주 시키려고요.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네. 네, 말씀 주신 게 이 강남 네. 수서동에 신동아 아파트 하나 말씀 주셨고 아니면 삼성동에 다세대 주택 삼전동. 삼전동 송파 삼전동 말씀 주신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삼전동의 다세대 주택 이 둘 중에 하나를 아드님과 함께 좀 재테크하면서 실거주까지 해볼까? 꼭 실거주를 네네. 반드시 해야 하는가? 한번 네네. 이야기 하나하나 해결해 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네네.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원이시라고요? 네, 네. 창원이 아무래도 그 지방 도시 중에는 구미와 더불어서 옛날 공단이 생겨나면서 네. 생겨나서 서울에 계신 분들이나 대도시 있다가 내려가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네. 창원에서 서울에 투자하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아, 그렇다 하더라고요. 정말 많아. 제 고객도 네. 그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오늘 또 역시 창원에서 전화 주셨네요. 저는 아들이 서울에 있어서요. 아, 그렇군요. 거의 대다수 그런 분들이 많고 네. 지방에 계시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얘기 들어보면은 살기는 편해요. 맞아요. 뭐 물가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고 네. 그리고 집값에 대한 부담도 없으니까 네. 제 고향 저 지방에 있는 제 그 고등학교 친구라든가 이런 애들 친구들 통화해 보면은 야 서울에 사는 것보다 자기들이 그 만족도가 훨씬 더 높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 문제가 되냐면은 자녀를 낳고 키우는데 그 자녀가 네. 좀 똑똑해서 대학교를 서울로 가게 될 때 그때 이제부터 충격이 오기 시작을 해요. 맞습니다. 네. 제가 아는 뭐 분께서도 네. 이제 쭉 지방 도시에서 자녀를 키우고 다 좋아하는데 이 친구가 이제 애들이 똑똑하니까 서울로 오게 된 거예요. 네. 서울에 와서 또 얻으려고 방을 얻어서 학교 다니게 하려고 방을 얻으려고 보니 네. 지방에 있는 자기 30평대 아파트 팔아도 여기 와야 원룸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여기 맞아요. 원룸이 다 3억대씩 가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지방에서 몇십 년 동안 살았거든에 대한 어떤 그 멘붕이 온다고 그러나요? 네.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제가 아마 우리 시청자님도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아마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실 것 같고 첫째가 수서에 있는 아파트 신동아요. 네네. 신동아 아파트하고 네. 그다음에 삼전동에 네네. 삼전동은 전부 다 이 다세대거든요. 네, 가봤어요. 네, 다세대하고 다세대 크기는 거의 대다수가 투룸을 받겠네요. 투룸 보고 쓰리룸, 예, 신축 쓰리룸도 한번 보고 왔었어요. 아, 투룸, 쓰리룸을 받군요. 예, 예.
이게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선택을 할까요? 네, 이 네, 문제가 선택- 하나가 있고 네네. 그다음 두 번째는 거주를 해야 되나요? 이 문제가 하나 있고 맞죠? 그렇죠. 예, 네. 아빠 명의로 사서 네. 사도 네. 예, 아빠는 이제 창원에 거주하고 아들이 들어가 살 수 있는지, 예, 실거주를 안 해도 되는지. 그거는 뭐 네. 어디에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거주 문제는 말이에요. 네, 실거주를 본인이 하든 안 하든 네, 주택 숫자는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그렇죠. 예. 여기 서울에 사면 창원에 집이 한 채 있으신가요? 아니요, 우리가 작년에 집을 정리를 했어요. 야, 집을 팔았군요. 살고 지금은 전세를 우선에 아, 살고 지금은 있어요. 무주택자군요. 그렇죠. 예. 무주택자인데 네, 이걸 명의를 네네, 예를 들어서 아빠 명의로 구입을 한다. 네, 아빠 명의로 구입을 했었을 때 이거는 아빠가 창원에서 거주를 하면서 창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 네, 이런 상태에서 아빠가 구입한 서울에 있는 주택을 다른 식구들이 들어와서 뭐 네. 부인이든 아들이든 거주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요? 그런데 네, 거주한다고 해서 네네. 얘가 2년 거주를 하게 되면은 전 세대원 전체가 2년 거주를 하게 되면 비과세라는 걸 받잖아요. 네네, 양도소득세 할 때 이 예, 비과세 요건에는 해당 사항이 안 돼요. 그렇죠. 네. 본인이 실거주를 안 했기 때문에. 네. 네. 거주하는 거는 좋은데 아빠하고 나머지 식구가 부인하고 둘이가 거주를 해야만 그래야만 비과세가 돼요. 아, 그렇죠. 거주는 상관이 없어요. 아, 강남 상굴에도 아들이 가서 살아도 상관없네요. 아빠가 어머니 실거주 이름으로 안 사면 해도. 되잖아요. 아, 제 이름으로. 저도 여기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예. 네? 저도 창원에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요. 네, 그렇군요. 네네. 아마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이걸 구입을 하는데 네네.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 네네네. 그쵸. 여기에 있는 자본 돈 네. 돈의 출처, 자본의 출처 네. 이거하고 실거주 요건하고 네네네. 이 두 가지 요건을 지금 여쭈는 거군요. 예. 이 두 가지 요건을 가지고서 이걸 접근을 하려면 네네. 아빠 이름으로 사지 말고 아들 네. 이름으로 사야죠. 실거주 하는 사람이 사야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도 아빠하고 아들하고 공동 명의로 사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거는 꼼수죠. 그렇죠? 근데 저희 아들 직장 국가라고 다니는- 본다면은 네. 자, 우리 시청자님. 네네. 시청자님이 국가라고 가정을 해 보세요. 네. 이거 둘이서 딱 산다 하면 토지거래 허가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구입을 하려고 하니 허락을 해 주십시오 하고 서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다가 오케이 해야 구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오케이 안 되면은요. 구입이 안 되는 거죠. 네. 예, 그게 토지거래 허가예요. 아. 그렇기 그럼 때문에 공동명의는 아버지하고 뭐 이럴 수는 있겠죠. 아들이 우선 거주를 하고요. 아빠는 지금 뭐 6개월 뒤, 1년 뒤에 이런 상황이 돼서 나는 거주를 할 거다. 아. 뭐 이런 조건으로 해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있을지 그거는 좀 찾아봐야 될 문제지만 네. 나는 거주를 하지 않고 네네. 아들만 거주를 시킬 거다. 네네. 이런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죠. 그러면은 아들 네, 이름으로 아들이- 사면 되잖아요. 아들이 지금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어갖고 네. 이제 청약을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청약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한번 봅시다. 지금 아들이 청약 네. 통장을 갖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청약 통장 몇 년이 됐을까요? 지금 한 5년 정도 몇 년요? 한 5년 정도 됐어요. 5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요. 네. 이거는 결론적으로 보더라도 청약 통장을 가지고
어떤 네. 그 기대를 하기에는 네. 사실상 좀 어려워요. 아, 신혼부부 청약을 넣어도 안 되나요? 신혼부부가 워낙 많잖아요. 안 된다가 아니라 어렵더라고요. 정말 넣어도 좋은 다, 자리가 될 확률이 그만큼 없다는 거죠. 아, 청약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하나는 민영, 삼성이든 LG든 뭐 그렇죠. 민영에서 공급하는 게 있고 네네. 두 번째는 공공이 공급하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옛날에는 이 공공이 공급하는데 청약을 하려면 청약 저축이라는 걸 갖고 있었어야 돼요. 네. 민영은 청약 부금이라고 그랬고 근데 네. 지금은 종합통장이죠. 네네. 근데 이제 민영 같은 경우는 기준이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얘는 가점제예요. 아, 가점제. 점수를 따져야 돼요. 아, 그러면 그렇죠. 네. 얼마나 오랫동안 무주택이냐, 노부모 뭐 부양하고 있냐, 식구가 많냐,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 위주로 가점제가 높아요. 아. 그리고 이제 특별 공급을 해요. 이 그쵸. 특별 공급을 왜 하냐면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은 반드시 특별 공급을 해줘야 된다. 뭐 장애인 특별 공급이라든가 예를 들어 우리가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왜 해주겠어요? 빨리 결혼해서 아기 낳으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자녀. 우리는 지금 뭐 국가가 인구가 줄어들어가니까 문제가 심각하니까 네. 그런 특별 공급 뭐 나중에는 좀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네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공공 분양은 공공 분양도 특별 공급 있죠. 얘는 네, 그렇죠. 누가 네. 금액 순이에요. 금액 불입 금액. 아, 불입금은 네네. 예, 불입 금액이 근데 이 불입 금액이요. 어떤 네. 사람은 2만 원씩 계속 넣고 네네. 2만 원씩 1년에 예를 들어서 1년이면 이게 얼마 10개월이면 20만 원입니다. 그죠? 네. 10개월. 그럼 예를 들어 10년 해 가지고 뭐 200만 원 넣었다 칩시다. 네네. 예, 10개월로 따졌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안 하고 10만 원씩 네. 1년이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뭐 한 2년 반 넣었어요. 네. 2년 하고 2분의 1. 그러면 네. 250만 원 되잖아요. 네네. 이렇게 된 경우에 밑에 거 금액이 더 크죠. 네네. 얘가 당첨돼요. 아, 그래요?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청약은 들었는데 돈은 적게 넣고 있더라고요. 아, 저는 그 10만 원짜리를 만들어서 제가 넣어줬었거든요. 무조건 계속 넣어야 돼요. 이거를 네네. 뭐라고 그랬냐면 2만 원, 10만 원 이걸 뭐라고 했냐면 인정 금액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네네. 청약을 할 때 네네. 인정이 되는 금액을 얼마로 볼 거냐. 음. 이거는 10만 원까지 넣었으니까 인정은 되는데 얘는 10만 원 넣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만 원밖에 안 넣었으니까 2만 원밖에 인정을 못 받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공공 분양은 불입 금액 순서대로 잘라요. 불입금 순서대로. 아, 네. 네네. 그러면 5년 동안에 10만 원씩 넣었다 치더라도 대충 한 600만 원이거든요. 그리고 1년에 한 번씩은 240만 원씩 또 중간중간에 한 번 넣어주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해요? 240만 원씩 음. 또 넣을 수 있다 그래서 네. 1년에 한 번씩 240만 원씩 넣었거든요. 네. 그렇게 일단은 넣을 수 있는 만큼만 넣을 게 아니고 네네. 그 청약 담당자한테 이걸 다 넣으면은 내가 인정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을 해야 돼요. 아, 인정되는 금액이. 예, 청약을 할 때 나는 얼마나 인정 금액을 알려주세요 하면 알려줘요. 그 금액, 인정 금액이 한 달에 10만 원이 맥시멈이에요. 그럼 1년에 120만 원이 맥시멈이에요. 내가 1년에 500만 원 넣어도 120만 원 이상 인정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네네네. 그러면 결국에는 청약을 하겠다는 거는 민영이든 공공이든 이런 것들인데 네네. 이런 것들 기준으로 가지기에는 상당히 좀 애매하죠. 그렇죠. 힘들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네. 하나만 더 여쭈면 왜 잠실 쪽으로 왜 이쪽으로 가려고 하죠? 수서 쪽으로? 저희 아들이 이제 직장이 강동구에 있다 보니까 아, 그리고 출장을 좀, 강동구군요. 네, 출장도 좀 많이 다니니까 지하철역 예, 예. 예, 교통이 좀 좋은 곳 쪽으로 찾다 보니까는 좋은데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네, 자, 우선 수서에 있는 이 아파트는 네네, 재건축을 할 시기는 거의 다 다가왔지만 네네,
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네. 얘는 돈을 다 내고 가는 아파트지 사업성 자체가 거의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별로 없다는 뜻이에요. 아, 예를 네네네네. 들어서 여기 아파트 몇 평 보셨어요? 거기 제일 작은 평수 봤는데. 15평. 네. 이거 얼마 하던가요? 우리 그때 갔을 때 8억 8억? 8천? 네. 대충 한 9억 원 갈 거예요. 이것도 네네. 11억인가 12억 갔다가 내 떨어진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아파트 15평을 9억 주고 사면 네. 신규로 아파트로 됐었을 때 15평을 네. 공짜로 받는 게 아니고 그렇죠. 15평에 대한 돈을 다 내고 받아야 돼. 아, 그럼 저 여기에서 그때, 예를 들어서 15평을 3억에서 5억을 낸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네네. 뭐 다르겠지만 그러면은 이거 사는 사람은 3억에서 5억을 넣어서 13억이다 예를 들어. 네네. 13억을 신축 15평을 사는 거예요. 음. 의미가 없죠. 네.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투자성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아, 투자성이 별로 없고. 예, 그다음에 예. 여기 있는 삼전동에 있는 다세대는 네. 얘가 개발을 해 나가려면은 네. 지금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방법 중에 모아주택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네. 모아주택은 뭐냐면은 도로가 사방이 딱 이렇게 딱딱딱 구획돼 있는 그 한 블록 네. 한 블록을 개발하는 것을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해요. 네네. 그러면 자 조금 더 확인을 더 시켜드리자면은 네. 자 여기서 제가 확대를 방송 보고 계시나요? 지금 죄송하지만 제가 직장에서 안 보고 이렇게 있어요. 못 안타깝네요. 보고 있어요. 네. 보고 있어야 이게 다 말이 맞거든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여기 삼전이다 이거예요. 네네. 삼전이면 제 방송 꼭 보세요. 알겠습니다.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여기 한 블록 요렇게 아, 네네. 요렇게 한 블록에는 부수고 없고 새롭게 지으면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한 동짜리 건물이 올라가요. 네. 동 한 개가.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다 개발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네. 그러면 한 블록이 동이 여러 개의 블록이 이어져 있어요. 이렇게 같이 네네네. 이어져 그렇죠. 있는 것을 같이 개발을 할 때는 네. 여기 땅값이 다 달라요. 아.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 형태라고 각자 개발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네. 거기 있는 뭐 상가라든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은 공동으로 개발하는 형태. 그거를 우리는 모아주택이라고 그래요. 네. 그러면 이런 형태의 개발을 꿈꾼다면은 삼전동 쪽에 있는 빌라 같은 걸 사야 되는데 네. 그것이 이렇게 될지 안 될지 확신이 없어요. 또 그렇게 되더라도 네. 얼마만큼 소득이 있을지 없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겠죠. 이해 가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요. 네. 저는 저한테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도움을 왔다면 저라면은 오피스텔을 살 거예요. 오피스텔이요. 예. 오피스텔을 구입을 해서 아버지 이름으로 네. 구입을 해서 거기 들어가서 살 거예요. 아, 네. 세입자로. 네네. 세입자로 살아도 상관없잖아요. 전세가 됐던. 그렇죠, 그렇죠. 이 지역이 꼭 있을 필요는 없어요. 역세권에. 네. 개발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보지 않고 이거를 구입을 해서 네네. 할 거다. 물론 아들 이름으로 구입해도 돼요. 왜냐? 오피스텔은 청약을 할 때 있잖아요. 네. 청약을 할 때 얘를 주택을 안 봐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구입하고도 앞으로 뭐 6년, 7년, 10년 가면 갈수록 청약을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청약할 때까지 이제 살 수 있는 공간을 찾다 보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요. 아, 근데 이거 네네네. 다세대를 구입을 아들 이름으로 하게 되면은 청약에는 제약 조건 주택을 갖게 있는 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안 봐요. 청약할 때는. 그럼 저라면은 오피스텔을 구입해서 들어가고 네. 그리고 청약은 계속해서 살려가면서 아, 예, 예. 가다가
네. 뭐 예를 들어 5년, 10년 가는데 청약이 안 됐다. 그럼 그때 모아놓은 돈하고 네. 그때 오피스텔을 매도를 해서 합쳐서 아파트를 사든지 그렇게 가는 게 맞지 않냐. 아, 그럴까요? 그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는요, 청약 바라보는 것도 그럼요. 힘들고. 네. 네. 자, 그렇게 정리 좀 할까요? 아, 예. 예. 다 됐죠? 더 부족한 거는 어쩔 네네. 수가 없습니다. 제 세미나 아. 시간에 오시면 다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거든요. 저희 아들이 이제 세미나도 이렇게 자주 찾아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 아들이 제 세미나 네네. 오라고 그러세요. 제 아, 세미나 그럴게요. 한 번만 오면은 네네. 다 해결이 될 거예요. 아. 다 해결이 될 아니, 겁니다. 이거 제가 제 방을 저희가 아저씨하고 잘 보고 있는데 확실하게 몇 시에 혹시 제 방이 되죠? 뭐라고요? 재방송을 언제 하죠? 재방송 시간은 잘 모르죠. 제가 알아서 방송 끝나고 한번 알려드릴게요. 아,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상담 내용부터 우선 아드님께 잘 전달해 드리고 또 자세한 투자 전략도 세워보고 싶으시다면 저희 방송 말미에 또 무료 세미나 안내도 진행될 테니까요. 계속해서 또 많은 시청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신 문자 사연 하나 살펴볼 텐데요. 뒷번호 5105번 쓰시는 시청자분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집값 바닥론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현 시점에 내 집 마련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런 질문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집값 바닥론에 대해서 질문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역시 세미나 시간 오면은 뭐 영락 없이 하는 질문들이 이 질문이에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집값이 바닥론이고 앞으로 많이 올라가니까 집을 구매를 하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왜 뭐 때문에 그렇게 올라간다고 얘기하던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10명 중에 10명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금리가 내릴 거니까 돈이 많이 풀릴 거니까 그러니까 다시 올라갑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요. 이게 전부 질문에 10명 중에 10명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그 다음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 바닥론에 대해서 말이죠. 이런 답변을 하는 것에 대한 제가 반대를 얘기를 할게요. 우리 시청자분도 반드시 아세요. 금리하고 주택 가격은 어느 정도는 영향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있다. 그러나 절대 수치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절대 아니다. 예를 들어서 2006년도, 06년도, 07년도에 꼭지점을 찍고 08년도에 뚝 떨어졌어요.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09년도 다시 올랐어. 이렇게 08년, 09년. 그리고 다시 떨어졌어요. 이렇게 14년. 그럼 이때만 보더라도 07년도 이렇게 올라가는 6년도, 7년도 올라갈 때 금리도 올랐어요. 금리도. 아니 금리도 오르고 이 08년도 뚝 떨어질 때 금리도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떨어지면 금리가 올라야 되는데 안 맞잖아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사람들이 앞과 뒤를 어느 쪽을 보느냐의 문제인데 금리가 먼저냐 가격이 먼저냐라는 거예요. 가격에 따라서 금리가 바뀌는 것이지 금리에 따라서 가격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금리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비쌀 때, 인플레이션이 심할 때 금리가 올라가는 거고요. 가격이 떨어지면 금리도 떨어져요. 이게 경기가 나빠지면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지면 다시 금리는 내려오게 돼 있어요. 이것처럼 항상 금리라고 하는 거는 가격을 일부러 선도하는 게 아니고 가격을 따라가는 거예요. 항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다. 그리고 숫자적으로 봤더니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금리도 떨어뜨리는 것이지 언젠가는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금리를 미리 이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느 것이 앞서가고 어느 것이 뒤서가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집값 바닥론을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어불성설 맞질 않는 얘기다. 이 얘기는 전혀 맞질 않고 어차피 집값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연착륙을 향해서 가는 것이지 이렇게 떨어져서 바닥을 형성되는 게 아니다. 07년도, 08년도도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을 했어요. 이 수준이 거의 07년도 수준 가까이까지 반등을 해요.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려올 때는 그냥 내려오는 게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하면서 간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값 바닥론을 금리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바닥론이다. 전혀 맞지 않다. 지금은 집값 바닥론을 논할 때가 아니다. 얼마만큼 더 떨어질까를 논할 때다. 두고 보셔라. 틀림없이 그렇게 상황이 전개될 소지가 높다. 물론 뭐 특수한 변수가 나타나면 모를까.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으신 분들은 해결이 안 되고 답이 안 나오는 거고, 그래도 본인들이 의구심이 있고 답이 안 나오면 제 세미나 와서 이야기를 더 들으세요. 듣고 나서 확인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현재는 집값 바닥론을 논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다라는 말씀 전해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향후 계획 세워보시고요. 그렇다면 현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부동산 시장의 상황 차동백 대표의 시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네, 미국이 금리 5.25%로 동결됐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22년 만에 최고치인데 다음 달 지표를 보고 나서 추가 인상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금리 연준에서 결정을 하고 나서 이틀 있다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금리 인상을 이렇게 동결하자. 여기 이틀 만에 금리 추가로 인상해야 된다는 말이 나왔어요. 연준 고의장은 인플레이션 둔화를 확신할 수 없으니까 더 해야 된다. 그리고 연준에서는 스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은 건너뛴다. 한번 쉰다는 의미예요. 올라가고 있는 금리를 한번 쉬었다가 올리겠다. 이런 의미가 더 커요. 물론 어느 누구도 확정할 수 없지만은 우리는 연말까지 현재까지는 미국 금리가 2번 정도는 더 올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접해야 돼요. 아닐 거야.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금리가 이렇다는 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인플레이션이 가격이 별로 안 떨어진다는 게, 뚝뚝뚝 떨어지면 이렇게 금리를 올릴 이유가 없어요. 내려죠. 영국도 파이낸셜 타임즈라는 영국에도 심각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했어요. 영란은행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고 있고 추가 금리 인상을 필요성을 얘기했고, 22 유럽 은행이죠. 유럽에서도 뭐라고 했냐면은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이 잘 안 떨어진다는 거고, 그런 반면에 중국은 대규모 건기부양 부동산 2주택자도 허용한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물가도 물가지만 경기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경기가 너무 안 좋을 때는 물가가 좀 원하는 수준에 안 가더라도 그때는 무조건 경기를 살려야 되는 상황이 되죠. 이런 상황이 오면은 우리도 올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오면은 빈익빈 부익부 가난한 사람들 다 죽어요. 엄청 힘들어집니다. 서울 소형 임대 거래 절반이 월세다.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 사람들이 전세 금액에 대한 반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을 아직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월세가 당연히 가격이 높아지겠죠. 월세가 높아지면 결국에는 임차인이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전세 반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월세 부담이 훨씬 더 중요할 거예요. 앞으로는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시차가 걸리겠지만은 1, 2년 후에는 다시 전세 시장이 거기에 들 수 있는 확률이 높다. 60세 이상 지났더니 친구는 건물주인데 나는 일용직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우스갯소리지만 60이 되기 전에 내가 일 다닐 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60대 딱 되고 나서 은퇴하고 나서 보니 친구는 건물주 되는데 이게 뭐냐. 평소에 그러니까 30대, 40대, 50대 이 일하고 있는 가운데 내 자산을 빨리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부 집값 방어하기에 가계대출 늘었다. 이게 뭐냐. 집값을 방어하기 위해서 가계대출을 좀 늘렸다. 이거는 원희룡 장관이 그랬죠. 일시적인 현상이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대출을 해주지는 않는다. 그게 맞는 거죠. 우선은 안정적으로 좀 가져가야 되니까요. 서울 아파트 매물이 30% 급증했답니다. 요즘 전부 다 가격이 오른다 그러는데 매물을 급증했대요. 65,700원. 작년 7월 이후 최대랍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 할까요? 가격 조금만 오르면 팔 사람이 무궁무진하게 지금 많다는 거예요. 이게 살 사람은 몇 건 가지고 올라가는데 팔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가격 지속적인 상승 어렵습니다. 향후 부동산 전망은요. 지금까지 설명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올해 하반기까지 어느 정도 가격 상승 내지 보합권에서 약간 강상승이라고 할까요? 뭐라 했죠? 강보합?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종전가 21년 최고가 대비 거의 근접하는 수준 가까이까지 평균적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나 내년이 되면 상황이 달라질 겁니다. 내년의 상황이 분명히 달라져요. 달라지기 시작을 할 거고 그 달라지는 시작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본격적인 추가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거는 1, 2년 안에 쉽게 하락이 멈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동산 시장 매수를 할 때가 아니다. 아파트는 매수할 때 아니다. 그 나머지 월세 수익형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매수 형태를 잡아야지 이렇게 아파트 형태로 갭 투자는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투자에 대한 시각을 조금 바꿔봐야 할 시기인 것 같고 또 아파트에 대한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좀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앞으로의 향후 전망, 내 상황에 맞게 좀 살펴볼 수 있을지 그리고 투자 계획 세워볼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계획 세울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진행될 예정인데요. 차동백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이에요. 대표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세미나 시간에 주로 나오는 시점이 질문이요. 매도 매수 타이밍이에요. 매도 매수 시점. 이걸 굉장히 많이 묻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인 상황에서 많이 묻는데 이 개별 상황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 여건을 판단을 못하는 것 같아요. 와 보면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맨 먼저는 본인 자기 자신부터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나이가 어떻고 소득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이래서 미래 계획 이게 내가 먼저 파악이 되고 가야 되는데 일단 미래 욕심만 있는 거예요. 미래 욕심. 이것만 가지고는 갈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들을 역시 왜 가격이 올라가느냐 이런 거 경제 여건들, 인플레이션, 기타 가격이 오르는 이유 이게 무엇 때문인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다른 것들도 많이 다뤄요. 세미나에 다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는 세미나 시간에 거의 다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세미나 오셔야 해결이 되는 것이지 앉아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미나 시간 많이 이용하시라고 꼭 전해드립니다. 네, 저희 방송 시간에도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지만 시간이 언제나 좀 짧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세우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 세미나 기회 활용해 보세요. 바로 내일 그리고 주말 토요일에도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무료지만 또 선착순으로 접수 받고 있으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으로 미리미리 접수 주시면 자세하게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알찬 부동산 소식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